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해방 이전 제사업의 성장과 정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사업의 원료인 누에고치의 거래 제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산의 특징은 공정의 가공도가 다른 섬유에 비해 낮아 원료인 누에고치의 가격, 품질이 제사업 경영에서 매우 중요했다는 점, 그리고 양잠업이 주로 농가의 부업으로서 소규모 단위로 이루어진 반면 제사업은 갈수록 대규모화되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농민이 생산한 누에고치가 제사업자의 손으로 흘러 들어가기까지의 유통 과정은 양잠 농민에게도 제사업자에게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조선의 양잠 농민이 생산한 누에고치를 처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공동 판매소에 가져가 팔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팔거나 팔지 않고 농가에서 제사한 후 견직물로 가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래프에서 보듯이 상당한 양의 누에고치가 자가 소비되었고 이것이 농가 부업의 원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판매된 누에고치를 보면 1920년대 들어 공동 판매 비율이 크게 늘어나 1920년에 60%에서 1928년에는 90% 가까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공동 판매가 급격히 확산된 계기는 1919년 4월의 조선 잠업령 제정이었습니다. 조선 잠업령은 누에고치 매매를 도지사가 통제할 수 있도록 했는데, 누에고치 매매의 이른바 폐해를 교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폐해였을까요? 1919년 조선 잠업시보에 실린 글을 보면 일본 제사자본이 평안남도에서 누에고치를 사려고 했더니 조선인 중개상들이 질 나쁜 고치를 섞어 팔아 곤란했었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먼저 조선총독부의 지침하에 각 도지사가 규제한 것은 상인들이 농가로 출장하여 누에고치를 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점포를 갖추고 그 점포에서만 누에고치를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 판매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공동판매제도 역시 농민을 유인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표는 조선총독부가 매년 발간한 자료에 실린 공동판매 방법에 관한 기술을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현물거래는 생산된 누에고치를 두고 공개 입찰을 벌이는 것인데, 1910년대 말 경기도의 경험에 따르면 누에고치를 한꺼번에 입찰에 붙이려고 군청에 모으다 보니 입찰 시행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 농민들이 대금을 늦게 받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1920년부터 예약거래라는 것을 도입하게 되었는데, 자산과 신용이 있는 제사업자와 상인들을 지명하여 누에고치 출품 전에 이른바 생사생산비 입찰을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변화하는 생사시세에 대응하기 위해 생사시세에서 생산비를 뺀 만큼을 누에고치 가격으로 지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낮은 생산비를 적어낸 입찰자일수록 누에고치를 비싸게 사는 셈이어서 가장 낮은 생산비를 적어낸 입찰자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예약거래는 농민들이 출품과 동시에 대금을 받게 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화면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923년에 이미 예약거래가 전체 공동판매 수량의 70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게 된 것도 이러한 편리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26년이 되면 또 한 번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수의계약 거래가 전체 공동판매 수량의 60%에 이를 정도로 확산된 것입니다. 당시 수의계약 거래는 특매제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1927년 이후에는 공동판매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공동판매 방식에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나기 전 해인 1925년, 조선총독부는 산견 100만석 증수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조선에서 생산되는 누에고치를 100만석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그 방법 중 하나로서 조선산 누에고치를 조선 내에서 가공할 것을 추구했는데, 그러려면 제사업자의 안정적 경영을 보장함으로써 일본 대제사 자본의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는 1926년 특매제의 도입을 각도에 지시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으로는 솥 100개 이상을 갖춘 도내 제사 공장에 우선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내에서 원료 확보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원료 공급 보장은 대제사 자본에게 상당한 투자 유인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1926년 군제제사의 공장장 회의록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특매계약은 반영구적인 것이고 조선 내 제사업자 우대의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사가 올해 최초로 이 특매를 받은 것은 실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특매제라는 것이 대제사자분에게 얼마나 매력적이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매제하에서는 생사생산비를 당사자 간의 협정을 통해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공동판매의 농민 측 당사자인 군농에는 그 대표가 각 군의 군수였던 데서 알 수 있듯이 사실상 관청의 조직이었으므로 실제로 협정은 각 도 단위로 도 당국과 제사업자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관료기구가 직접 가격 결정에까지 개입하게 된 만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불평을 듣기도 더욱 쉬워졌습니다. 예컨대 1926년 평안북도에서는 다른 도와 달리 입찰을 통한 예약 거래가 시행되었는데 유일한 입찰 기회이다 보니 경쟁이 심해져서 누에고치 판매 단가가 특매제가 시행된 지역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반향을 일으키자 총독부의 선택은 1928년부터 평안북도도 특매제에 포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가격이 더욱 문제가 된 것은 1930년대 들어서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누에고치 단가를 비교한 것입니다. 위에 꺾은 선은 조선 내에서 공동 판매된 누에고치의 단가를 개인 판매된 누에고치의 단가로 나눈 것입니다. 생사공황 이전에는 공동 판매가 개인 판매보다 단가가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생사공황 이후에는 개인 판매가 공동 판매보다 단가가 더 높아졌습니다. 공동 판매 단가의 상대적인 하락은 일본 내에서 판매된 누에고치의 단가와 비교해봐도 확연합니다. 아래에 꺾은 선은 조선 내에서 공동 판매된 누에고치의 단가를 일본에서 판매된 누에고치의 단가로 나눈 것입니다. 조선 공동 판매 단가가 늘 일본 단가보다 낮았지만 그 격차가 생사공황 이후에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특매제는 양잡 농민과 제사업자 사이의 거래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장점은 있었고 생사 가격이 높고 누에고치 수요가 컸을 때는 이 장점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런데 생사 가격이 낮아지고 누에고치 수요가 줄자 단점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의계약이 맺어진 상황에서 제사업자가 문을 닫을 경우 해당 도 내의 누에고치 거래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로서는 특매제를 유지하기 위해 각 도의 수의계약 파트너, 즉 제사공장들이 경영을 지속하도록 누에고치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업자도 할 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량 품질의 누에고치만 구별해서 살 수 있는 일본과 달리 조선에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수의계약을 맺은 지역의 모든 누에고치를 사야 했기 때문에 고품질의 생사만 팔리는 변화된 환경에 조선의 제도는 불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누에고치 가격 억제를 통해 특매제는 유지되었고 조선에서는 일본과 같이 1930년 생사공황 이후 생산이 하락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934년까지는 오히려 성장하였고 제2차 생사공황 이후에도 하락하기보다는 정체했습니다. 특매제의 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사공황의 불똥은 다른 곳으로 튀었습니다. 1927년부터 조선 내 모든 도에서 특매제가 시행되긴 했지만 국지적인 예외는 존재했습니다. 바로 경성과 대구의 이른바 누에고치 자유시장입니다. 여기서 시장이라는 단어는 특정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도시에서는 누에고치 상인의 점포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사실을 묘사한 것입니다. 두 도시에는 1910년대 누에고치의 일본 수출이 활발할 때 일본인 상인들이 진출하였는데 1920년대 공동판매 확대기에도 이들의 활동이 용인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사공황 이후 개인 판매 단가, 즉 이 두 도시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공동판매 단가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자 자유시장은 특매제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마침내 조선총독부는 1936년의 경성, 1937년의 대구도 공동판매 구역에 포함시켜 예외 없는 특매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누에고치 상인을 수의계약자로 하여 특매제 안으로 포섭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만 인근의 양잡 농민들에게는 선택지가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리한 조선 내 누에고치 거래제도의 변화를 관료적 재편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 일본에서는 누에고치를 거래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조선 총독부의 관료들이 자신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제도 속에 양장업자와 제사업자를 재편성하려고 했고, 이 제도는 다양성을 용인하지 못하고 획일성, 경직성의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매제 성립에 관여했던 조선 총독부 관료의 회고담을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특매제 이상은 양잡농민과 제사업자가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것으로 요즘의 협동조합의 취지와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특매제는 자발적인 협동조합이 아니라 관료들이 강제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일본에서는 상당히 문제였을 것이다. 하는 것은 관료들이 의회의 견제 없이 그러한 강제를 할 수 있었던 식민지의 현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은 제4합의 원료인 누에고치의 거래제도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해방 이전 면방직업의 성장과 정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